지난 2분기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반등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2달 연속 상승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신형 폴더블 폰을 1,000만 대 이상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올해가 폴더블 폰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 금융주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이 넘는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대출 부실을 대비해 4조 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쌓고도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 이익을 거둔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중국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길은 여전히 막혀 있어 여행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G세대는 아이폰만 쓴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애플 아이폰 쏠림 현상에 이례적으로 공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폴더블 폰이라면 한번 승부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한 해만 폴더블 폰 1,000만 대 이상을 팔아 본격적인 폴더블 대중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Z세대들이 애플 아이폰을 선호하는 데 대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령탑 노태문 사장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01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는 아이폰 사용률이 65%에 달해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아이폰 사용률이 갤럭시를 앞섰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특정 계층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 대해 적극적인 노력들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5가 그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신 Z 플립 5는 외부 화면을 3.4인치로 2배 가깝게 키우면서 개성을 드러내는 꾸미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노 사장은 올해 전 세계 플립과 폴드 판매가 65대 35로 전작에 비해 플립 비중이 더 오를 것이라며 Z세대 마케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립 판매 확대에 따라 올해 전체 판매량도 1,000만 대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립니다. 1,000만 대 목표를 했고 거의 그 1,000만 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대에 가깝게 판매를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폴더블 전체 글로벌 시장 성장에 준하는 정도의 성장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갤럭시 G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전작보다 30% 이상 늘어난 1,300만 대가량입니다. 신제품 호강으로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누적 판매량 3,000만 대를 넘기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미래 세대 공략과 함께 3분기 실적 반전을 노립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우리나라 여행이 여전히 금지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우리 여행객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성수기인 가을을 앞두고 여행 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사 인솔 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여행을 떠날 일행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여행 일정표를 챙겨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중국으로 떠나는 단체 여행객들입니다. 저하고 가장 유명한 4박 5일 동안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기로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레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중순부터 단체 관광 비자를 재개하며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중국 단체 여행을 선택하는 비중이 13%까지 회복되는 등 중국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아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 불허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태국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 3월에 40개국을 추가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배제했습니다.
시내 면세점을 가봐도 곳곳에 중국인들이 보이지만 단체가 아닌 개별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我是跟朋友一共4个人，我们来的，然后是自由行，不是跟团来的。 단체 관광이 막혀 있다 보니 올해 상반기 방한 중국인 수는 코로나 이전의 14%를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옛날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던 게 중국에서 저가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서 여행 경비가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면서 그 돈으로 쇼핑 단체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난 1분기 여행 수지 적자액은 2019년 3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불허 조치가 지속된다면 그간 큰 폭의 흑자를 내던 대중국 여행 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긴축 깜빡이 켠 일본입니다. 주요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던 일본은행이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 BOJ는 장기 국채 금리가 통제 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리 변동폭인 0.5%는 손대지 않았지만 그동안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시장 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던 것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초과해도 시장에 나서지 않겠다고 돌아선 것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일본 니케이 증시는 오늘 장중 한때 2% 넘게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를 특히 주시했던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일본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내 금리가 높아지며 미 국채 시장이 괴멸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죠. 전날 미 증시는 BOJ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면서 지수 상승분 모두 반납했었는데 오늘 밤 추가적인 여파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 뽀마하다 쪽박입니다. 바로 코스닥 상장사 베뉴지인데요. 삼성전자를 팔고 2차 전지 대거 매수에 나섰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베뉴지는 지난 26일 37만 주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258억 원어치 처분하고 이자금으로 2차 전지 관련주 투자에 나섰습니다. 사들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그룹주였는데요. 각각 1만 주 넘게 사들였는데 바로 다음 날 해당 주식들이 10%대, 최고 높게는 21% 넘는 폭락을 나타냈죠. 손실액이 무려 45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베뉴지의 영업이익은 113억 원,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1년치 이익 절반 가까이를 날린 셈입니다. 베뉴지는 예식장과 백화점, 골프장 등이 주 사업인데 본업보다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온 기업입니다. 물론 손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점에 들어갔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입니다. 2차 전지를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은 AI, 바로 의료 AI인데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시장을 놓고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이 의료 AI 앱을 내놓겠다 이렇게 뛰어들었죠. 국내 증시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니너스가 상한가로 치솟았고 딥노이드가 21%, 셀바스 헬스케어가 12.7%, 그리고 루닛도 7% 올랐습니다. 이 중 지니너스는 카카오 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당뇨 관련 정밀 의료 AI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딥노이드는 뇌 MRI의 검사를 보조하는 의료 영상 AI 제품을,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미국 FDI가 승인한 심장 초음파 AI 소프트 기업의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가 등락을 거듭했던 루닛도 기분 좋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의료 AI 시장이 연간 50%가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2분기에도 제약사들이 연이어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 실적이 좋아도 걱정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때문인데 약이 많이 쓰이고 많이 팔릴수록 약값을 내리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약값 인하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하는 겁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사들의 올해 2분기 성적은 맑음 수준입니다. 신약을 비롯해 다양한 기존 제품들이 안정적인 매출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 방문을 꺼렸던 환자들의 의료기관 출입이 늘어나면서 2분기 의약품 매출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근당은 전문의약품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 3,918억 원을 기록했고 유한양행 역시 오늘 공시를 통해 매출액이 4,8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전년 대비 성장세입니다.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등의 판매가 늘면서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인 3,071억 원을 기록했고 고령은 전문의약품 매출이 증가하며 2분기 매출액 2,162억 원을 냈습니다. 그 외에 실적 발표를 앞둔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역시 업계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상황.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품 매출 성장으로 인한 호실적이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에 따른 약가 인하 우려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약 또는 메인 품목들의 성장이 나머지 의약품들을 견인하는 형태의 매출 구조를 호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간판 의약품들의 약가가 인하되진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그 잔칫날이 두려운 형국입니다. 해당 제도는 많이 쓰는 약의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약 가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많이 팔수록 약가가 깎이니 제약사들의 개발 의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외에 다양한 건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인 회색 코뿔소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고 또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그 바뀌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불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방 건설업체 위기설이 나들고 이래서 새마을금고가 별로 좋지 않다 하니까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했던 예금주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뭐 이런 현상들도 약간 초기에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 경기 둔화를 비롯해 부동산 PF 부실 등 관련 시장 침체가 대표적인 내관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내부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상업용 건물 발 위기가 확산될 거다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경제,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힘썼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왔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실물 경제 회복 지원 등 변수가 남은 만큼 물가 안정, 부실 채권 정리 등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이제 건전성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이제 금융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나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은행들이 다시 한번 이 돈잔치 논란에 휩싸일 만한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충당금을 쌓고도 역대급이라고 불렸던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은행들 좋은 실적을 내고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은행들 실적 참 엄청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NIM, 님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국내 은행들의 님이 1분기 기준으로 1.6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순이자 마진은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 등을 포함해서 예대 마진을 포함해서 벌어들인 순수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데요. 네. 이 순이자 마진이 2009년 금융위기 때 잠깐 1%대로 떨어졌던 적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전까지는 뒤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2%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1%대를 유지하다가 1% 중반도 꺾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 들어서 이 순이자 마진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해외 은행들 마진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3.08%였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2.25%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1.72%였던 것하고 비교하면은 뭐 한 0.5에서 1.5% 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국내 은행의 이 순이자 마진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대 수준으로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특히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이죠. 총 자산 이익률 ROA를 보더라도 국내 은행은 0.58%로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보다는 높습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 북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역시 이 북미 국가들보다는 역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은행들이 좀 비판을 받는 것은 이제 뭐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자 장사를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은행들의 이자 장사, 이자 이익이죠. 비이자 이익과 이자 이익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4%에 달합니다. 네. 100% 중에서 6%만이 비이자 이익이고 나머지 94%는 이자 수익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글로벌 100대 은행의 이자 이익 비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수익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자 이익에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예대 마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실적이 확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금산 분리가 좀 엄격한, 명확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자 장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도가 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내은행의 투자 일임업이라든가 방카슈랑스 같은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이 자산 운용을 대신해주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은 이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투자사들만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한해서만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자 수익에만 치우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일임업을 좀 해제해주는 그런 법적인 그 개편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나 그런 증권사들의 가로막혀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금산 분리 완화는 은행권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수건 과제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금산 분리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비금융권 회사들의 그런 반대에 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16년도에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뭐 인력 소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광고 사업까지 은행이 진출해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일례로 이 교토은행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이 호텔을 입점시켜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기업 재고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재매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비금융 사업 진출이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네. DBS와 UOB 금융그룹은 각각 주택과 자동차, 여행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나 유럽 쪽에서 보더라도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식당 예약이라든가 식당 리뷰 앱 사업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유럽 은행들은 알뜰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은행들도 뭐 알뜰폰 사업이나 이 배달앱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해서요.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은행들 당신들도 좀 비금융 사업을 좀 해봐라 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비금융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를 최소화해서 일부 금융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은행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부 자산과 물적 자원을 좀 많이 동원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서비스를 좀 이런 걸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신고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허가를 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계좌에 돈을 넣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일복리 이자 수익을 주는 종합 투자 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고금리 기조에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을 유치하려는 증권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슈퍼365라는 종합 투자 계좌를 설계했습니다. 별도의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예탁 자산이 빠르게 늘더니 출시한 지 8개월 만에 1,200억 원이 모였습니다. 국내외 주식과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국내 최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도 잔고이자 수익을 극대화한 RP 자동투자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고객 니즈를 만족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보유 현금을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투자와 매도해주는 RP 자동투자 서비스는 원화 3.15%, 달러 4.2%의 일복리 이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점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만약 고객이 1억 원을 예치한다면 매일 12,000원가량 이자로 제공되는 셈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적용되는 이율이 거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못지않은 수준이 돼요. 일반 비대면 고객들도 폭넓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한 부분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계좌 개설 방식이나 온라인 이체 한도 설정과 같은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상세 페이지도 직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업계는 고금리 시대에 맞는 혜택을 적용한 금융 상품이 앞으로도 더 많이 출시된다면 개인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도 혜택을 받는 윈윈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이 강원도 영월에 문을 엽니다. 7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곧게 뻗은 처마 너머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집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지어진 한옥 건축물은 마치 수백 년 전의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목재를 말리는 과정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설계를 구현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상층은 전통 한옥의 미를 최대한 살려서 표현했고 지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영월 자체가 너무 풍광이 좋아서 그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그냥 한옥에 담아내면 많은 시민들이
한국적인 정서하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월 일대에는 한옥 호텔을 시작으로 대규모 한옥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근 관광 명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일종의 한옥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해외 분들이 와서 보고 감탄하시고 이 한옥이라는 공간이 한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가셨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전주 한옥마을을 넘어서는 K컬처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